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승범이고요. 저하고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2차 과목 저하고 같이 쭉 진행할 텐데요. 물론 문제는 우리 다른 선생님, 이무영 선생님이 또 진행하실 겁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에 들어가기 잠깐 앞서갖고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2차 준비를 1차 끝내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또 2차를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를 준비 안 하셨다고 하면 2차를 먼저 들어보시고 강의 듣고 1차를 준비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부분은 차량 운동학 특히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1차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1차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2차는 2차대로 준비를 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 오늘 첫 번째 섹션 그러니까 이 챕터 1이 되겠죠? 챕터 1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시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챕터 1 제목이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분석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쭉 간단하게 알아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고 발생했을 때 의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이 분석서라는 거를 우리가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인 측면에서 잘 생각해봐도 쉬울 거다라고 생각되네요, 그죠? 자, 한번 같이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분석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 분석서라는 건 사실 공학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학자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공학 감정서 내지는 공학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공학자가 들어가듯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관련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인간공학, 교통공학 내지는 물리역학, 차량운동학, 그 다음에 자동차공학 이런 어떤 공학적인 기본 지식이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감정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감정 목적에 대한, 그죠? 감정 목적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석 의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의 어떤 이 논리적 이해와 구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챕터 1에 대해서 한번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그죠? 자, 챕터 1에는 섹션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섹션은 이 분석 의뢰 내용별 주요 분석 사항에서 세 가지 소제목이 있죠. 그죠? 인적 요인과 주요 분석, 그다음에 자동차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사고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3대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요인의 한 9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게 인적 요인, 그죠? 인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어떤 결함 내지는 어떤 이 정비 불량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 차량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어떤 기압 구조의 결함, 이 관리상의 하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환경적 요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2에 가서는 분석서 내용 전개 요령에서 자, 교통사고 조사 분석의 어떤 의미성, 왜 조사를 하느냐, 왜 분석을 하느냐,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 분석서 작성의 의미, 그 다음에 분석서 내용의 구성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죠? 자, 인적 요인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한 이 레벨 6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적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운전자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론 탑승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죠. 근데 탑승자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적기 때문에 자, 운전자 외로 인적 요인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행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그러면 운전자의 어떤 실수도 있지만 보행자의 어떤 문제점들, 보행자가 잘못 일으킨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 때로는 분석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 요인하면 크게 나누면 우리가 운전자와 보행자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운전자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사고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고 5초 전에만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그 차량의 운전 제어를 잘 한다면 웬만한 사고들은 다 피할 수 있다라고 사실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속도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5초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문제는 5초에서 3초 사이에 어떤 운전자가 그 어떤 상황을 예의주시를 못했거나 어떤 상황 판단을 잘못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사고로 보통 이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가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운전자가 교통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어떻게 했느냐. 인지를 좀 지연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어떤 요인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교통 상황을 잘못 인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결과 형태를 보면 이 차량 단독 사고 여러분들 표에도 있죠? 아마 화면에도 나올 텐데 우리가 차량 단독 사고나 추돌 사고 그다음에 보행자 충돌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이 전방 주시를 운전자가 좀 잘못했겠죠, 그죠? 전방 주시를 좀 충분히 안 한, 태만한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시설물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려진다든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못 가졌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다양한데 이제 운전자가 어떤 이 심신 상태, 건강 상태, 피로도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는 저런 형태의 결과 사고 유형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유발 요인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사고 우리가 분석하는 이 분석자의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운전자가 약간 고의성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100% 완전한 고의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가 뭐 속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상황 판단을 거꾸로 해서 약간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또 운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 고의로 갖다가 이렇게 속도를 더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또 사고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어떻게 보면 충돌 사고나 측면 접촉 사고, 우리 진로 변경 관련된 그런 사고들, 그 다음에 차량 단독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직접 간접적인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 과속하거나, 그죠? 과속이 제일 많죠. 사실 과속하거나 어떤 일부러 고의로 신호 위반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한다든지 진로를 급하게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운전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판단착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운전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심리적 조급성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겨갖고 좀 과도하게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또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그죠? 또 때로는 어떤 이 보복 운전 같은 거를 하려고 이렇게 또 보복 운전을 하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운전자의 어떤 건강 정도인데,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좀 여의치 않을 때, 그죠? 어떤 병이 좀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 운전에 악영향을 미쳐갖고 이 운전을 컨트롤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운전 조작을 이 착오로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보면 이와 관련돼 갖고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약간 좀 고령 운전자들, 고령의 운전자분들의 이 그 약간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점들을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들다 보면 이 평상시에 젊었을 때는 없었던 질병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인지 반응이나 아니면 이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젊었을 때와 다르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고 결과 형태를 보면 이 차량 단독 사고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지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돌 사고, 그 다음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보행자 충돌 사고나 정면 충돌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이 어떤 건강과 운전 이 조작 착오나 이런 거에 관련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안전운전에 관련된 이 이행을 제대로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유발 요인으로 본다면 이 운전자의 어떤 졸음, 그 다음에 건강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운전 조작을 좀 미숙하게 아니면 미숙하지는 않더라도 연세가 많아갖고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지역에서 운전할 때 그런 어떤 특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고 유형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어떤 이 보행자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차량 탑승자는 사실 보면 이게 좀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게 거의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보행자 부분이 이제 들 수가 있을 텐데, 자, 보행자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의 어떤 이 안전운전 불이행과 관련돼 갖고 운전자도 문제지만 보행자가 어떻게 보면 이 성급하게 무단횡단 갑자기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주차 이 쫙 갓길 쪽에 돼 있는데 차량 사이로 이렇게 쓱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사실 보면 이 그 보행자도 일부 이 사고에 기여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행자분이 이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해서 갖고 길에 누워서 잔다든지 할 때. 자,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이 일반 운전자로서도 이 난감할 때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럴 때가 이제 어떤 보행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고요. 이 탑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택시 승객이나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술에 많이 취하셔 갖고 자, 운전자를 갑자기 폭행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운전자가 놀래 갖고 아니면 폭행으로 인해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자동차적인 요인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요인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차량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들도 웬만하면 100만 킬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종종 이렇게 100만 킬로 이렇게 주행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10년 타기가 오래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꿈처럼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10년 타기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갈 정도로 굉장히 좀 이 차량의 어떤 제조상의 결함이나 하자 부분도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의 어떤 제조상의 어떤 결함이나 또는 정비 불량과 관련된 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교재 쭉 보시면 될 텐데, 이제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 자, 보통 보면 어떤 차체 결함과 관련돼서 아니면 정비 불량과 관련돼서 물론 정비의 영역이 일하는 게 있죠, 그죠? 이 정비의 영역이 있겠지만 어쨌든 차체 결함과 관련돼 갖고는 우리가 쭉 몇 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동력 전달 장치 개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 동력 전달 장치 하면 클러치, 그 다음에 추진축, 이 변속기, 그 다음에 변속기 오일 부족이나 누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결함이 생겨서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이 오일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그렇게 예전 같지 않고 이 큰 문제 발생하지는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추진축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펠러 샤프트라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저 어떤 경트럭 이 부분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저 추진축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단형 승용차에서는 추진축은 사실 거의 없죠, 그죠? 예, 그런 차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저 조향장치가 문제가 돼갖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조향장치에서는 뭐 이게 파워 스티어링 장치인데 요즘은 저 파워 스티어링 자치 자체가 이렇게 뭐 워낙 이 견고하게 또 잘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실제 이 조향장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다고 이게 보고되는 최근에 보고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종종 조금 간혹가다 그 어떤 차체 관련돼서 사고 발생하면 의구심이라고 그러죠. 약간 의심이 드는 그런 이 현상 중에 빈도수가 높은 게 제동 장치적이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추돌했다, 충돌했다, 아니면 중앙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그 비탈이 조금 심한 이 내리막 경사가 심한 곳에서 이게 길고 심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차들 버스나 대형차들의 어떤 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제동장치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제동장치 하면 여기서 그 제일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브레이크 상의 문제. 그 보통 대형차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 쪽보다는 저 드럼형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 드럼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디스크에 어떤 이 그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 사항들을 이렇게 쭉 해줘. 여기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스마트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모닝 효과, 페이드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계통의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행장치도 있을 수 있는데 주행장치는 사실 주행장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뭐 그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실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주행장치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주행장치 어떤 이런 부분들 세부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장치도 있는데 평가장치는 사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 결함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종의 어떤 이 차량에 대한 이 장치들이 쭉 있는데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빈도수가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은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 이 브레이크 제동 장치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외에도 저 에어백 부분이 있죠. 에어백이 그 전개돼야 되는데 이 사고 났을 때 전개돼야 되는데 전개가 안 됐다. 전개가 되지 않아서 뭐 사망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에어백이 진짜 왜 전개되지 않았느냐. 충분히 전개돼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나 그런 그 조사가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타이어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가 있죠. 사고 전에 타이어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이 펑크라고 그러죠. 플랫돼 갖고서 이 사고로 이어진 거냐 아니면 사고 나서 플랫된 거냐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축이나 추진축의 어떤 절손이 발생했을 때 절손이 왜 생겼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때로는 차량 화재 이런 화재 원인이 뭐냐 전기적 요인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엔진의 과열 문제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본다면 이 자동차의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로 환경적 요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도로 환경적 요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아 구조죠. 기아 구조가 그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할 때 물론 도로공학도 있고 다 하는데 도로를 포장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 포장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도로다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해보서 도로를 설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이 도로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만드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사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최종 점검도 하고 개통하고 나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또 별도로 또 분석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도로 환경에 의해서 이 사고들이 발생하는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도로의 어떤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본다면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도로의 구성하고 선형을 갖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모든 도로를 직선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의 위험성이 좀 있는 거고요. 사실 또 너무 꾸불꾸불하게 되면 또 다른 이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적정한 그런 그 합리적인 설계,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 도로 이 구축, 도로망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의 구성이다라고 하면 이 보차도를 구분하느냐 않느냐. 보차도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행자가 도로를 또 이용해야 되는 그 와중에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 어깨폭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횡단 기울기의 어떤 부적정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정지선하고 횡단보도의 어떤 이 간격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가 좀 주의하고 제대로만 잘 지키면 그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 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데 자, 아직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만든 곳이나 아니면 이게 좀 이거 같은 우리가 시설에도 투자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여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면 횡단보도가 조금 미흡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또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사고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로의 구성, 선형,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평면하고 입체 교차로를 해서 평면 교차로 할 거냐, 입체 교차로 할 거냐. 입체 교차로로 하면 접점이 없고 평면 교차로 하면 어떤 상충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상충점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보면 교차로가 이 시골만 가더라도 좀 교통량이 적은 곳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게 뭐죠? 회전 그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규모 회전 이 교차로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평면 교차로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데 저희 그런 형태로 점차 진화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속도 규제가 어떻게 보면 적정한 건가? 예를 들어서 이 도로 여건상, 그 다음에 도로의 어떤 회전 반경, 곡선 정도의 어떤 반경 정도에 따라서 그 설계 속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자, 제한 속도를 좀 소통 위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이 적정 이상으로 또 높인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 도로 환경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사고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량 쪽이나 고가도로 쪽 이렇게 보면 요즘도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좀 없애는 추세죠. 사실 보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물론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교량이나 이제 고가도로 쪽에서는 어떤 접속 구간의 어떤 급경사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방호책이 돼 있는지 생각외로 방호책 관련돼 갖고 방호 울타리나 아니면 이 충격 완화 장치가 있죠, 그죠? 충격 흡수 시설이라고 이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안 돼 갖고 또 이게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하고 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안전 표지나 시설물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꼭 필요한데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잉으로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우리가 사고 유형 그 아까 말씀드린 3대 요인 그 운전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차량적인 거 그다음에
도로 시설, 도로 환경적인 요인들, 요 환경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분석서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그거를 담을 것이냐,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서는 우리가 공학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는 자 무엇을, 그죠? 첫 번째가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통사고 조사 분석의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아니면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고라는 걸 한번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자, 사고 5초 전 시간이 있겠죠. 사고 5초 전에 자, 운전자가 어떤 상황을 놓칠 경우도 있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자의 결함이라고 본다면. 자, 그러면 인적 요인에서 본다면 운전자가 사고 5초 전에 놓쳤어. 어떤 상황을 내가 딴짓하느라고 놓쳤어. 아니면 순간적으로 졸았어. 뭐 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시속 60km만 하더라도 우리가 1초에 대략적으로 17m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1초, 2초만 지나가면 3, 40m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죠? 1초, 2초만 지나가면 벌써 2초만 지나가도 차량은 그 34m를 가는 거잖아요. 그냥. 예, 그 상태에서 내가 또 인지했다 그래도 인지 반응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3, 40m를 그냥 사실 가게 되는데 자, 충돌 5초 전에 인지를 못했다. 어떤 상황을 인지를 못했다 그러면 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된다? 사고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충돌 그 5초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운전자가 5초 전, 4초 전, 3초 전에 운전 제어를 하는 상황이냐, 못하는 상황이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고에 이어졌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떤 충돌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돌 각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충격력의 어떤 방향들, 거기에 따라서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회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속도가 변화되면서 차량이 회전하게 돼요. 회전하게 되면 회전에 따라서 흔적들이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 사고 이전에 운전자가 그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충돌 위험을 인지했다 그러면 이 운전자가 뭐 핸들을 조향한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조작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또 흔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충돌한 다음에도 흔적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각종 여러 흔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충돌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두 대의 차량이 만약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충돌한 다음에 두 대가 분리돼 갖고 또 각자 어느 방향으로 가서 최종 위치를 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흔적들, 궤적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현장에 남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의 순차적인 이 발생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한다라는 건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꾸로. 그죠? 왜? 현장에 남아 있는 건 충돌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충돌한 이후에 최종 위치 부분의 일부의 어떤 상황들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사실 알고자 하는 건 요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는 순차적으로 이런 이 상황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발생된 일부의 흔적들을 가지고 거꾸로 되짚어 가는 거다. 이렇게 그 사고의 어떤 이 분석, 재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고조사의 분석의 그 어떻게 보면 이 순서, 이 재현하는 순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모든 사고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각의 어떤 사고들이 이 형태는 유사해도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이 문제 제기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문제 제기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저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흔적들이 뭐가 있고 뭐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자, 이런 사고 유형에서 뭐가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충분하게 조사할 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료가 쭉 정보 수집될 텐데 때로는 이게 공학적인 전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자료들이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을 갖다 우리가 이 약도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현장 약도에서 어떤 상대적인 위치들 이게 맞는지 거리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저 조사하고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자, 여기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고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 사고가 자 이렇게 충돌 1초 전, 2초 전, 3초 전, 그 다음에 충돌 후 1초, 2초 후에 최종 위치 이런 것들을 저 시간 경과별로 재구성하겠죠, 그죠? 자, 이런 재구성은 보통 어떻게 보면 현장 약도 그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재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구성한 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지 내가 생각한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 한번 해보는 그런 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떤 명확성 이게 진짜 좀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명확하게 그게 맞는 건지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 결론 도출을 이뤄놨다 그러면 결론 도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최종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터무니없는 이 결론 도출도 터무니없는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갖고 하지만 이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결과들도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데 타당한 건지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검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석서를 작성할 때는 그 분석서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했는데 분석서가 내가 보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 거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분석서를 쓸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분석서를 쓰는 거다.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서를 쓰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자, 내가 쓰는 분석 보고서는 누가 본다? 그거는 전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이 당연히 의뢰인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아니면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관이 될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 보험사의 어떤 이 보상 관계자가 있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실 보게 되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럼 봤을 때 뭘 하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판단하는데 도움 될 수 있게 되면 일단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 비전문가 교통사고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비전문가들이 보게 되는 그런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 원칙으로 본다면 자, 서술은 일단은 쉽게 가야 된다. 왜 그러면 이 공학 보고서라 갖고 공학적인 내용만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쭉 돼 있다 그러면 자, 정작 보는 사람들은 이 공학 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뭐 사실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수학적인 기술만 쭉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서술은 쉽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공학적인 도출에 대해서는 이 과학 법칙 위배되지 않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과학 법칙이 있는데 과학 법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 나름대로 해석해서 결론 도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공학적인 도출 내용은 어떤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검증에 대한 그 오픈된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그 식으로 해서 속도를 예를 들어 갖고 이런 방법에서 속도를 내가 산출했는데 이런 정도의 속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재현성이 있는지 내지는 그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줘야 거기에 대한 이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쉽게 쉬운 내용으로 쉽게 써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공학적인 도출 내용은 과학 법칙 범위 내에서 언급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분석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 구성하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도 잘 나와 있죠? 이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뭐 세부적으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쭉 간단하게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사고 개요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보고서가 어떤 개요 없이 막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사고 개요가 이것저것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에는 그 보고서를 처음으로 또 그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 개요는 있어야 이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된다. 읽는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고 개요는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사고 개요 안에는 사고 발생 일시,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기상 여건, 그 다음에 사고 차량의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개요 정도는 거기에 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본다면 어떤 자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쭉 같이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진 같은 게 있으면 그 사진 같은 거 같이 첨부해서 그 설득력 높이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조사를 언제 했다라는 거 간단하게, 그 다음에 사고 현장의 조사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같이 그 사진과 같이 첨부해서 거기에 첨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고 차량 조사한 게 있으면 사고 차량 조사한 것들 그런 내용들 같이 해서 보고서에 기재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운전자나 사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같이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면 흔적 같은 경우 있으면 노면 흔적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노면 흔적은 보고서의 본문 중에도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겠지만 이 도면상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정보들, 그 위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보면 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분석 평가를 하겠죠. 또 다르게 우리가 얘기하면 고찰이라고 이 표현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분석 내용 검토 내지는 이제 고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고찰 같은 경우는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분석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서 기술한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평가 내용들, 이 평가 내용들에 대해서 이 서술하는 그런 이 섹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내용들 가만히 그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사고 현장에서 발생된 흔적에 대한 평가들, 그죠? 이 타이어가 이 사고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건지, 그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관련됐다면 어느 차량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사고 차량의 어떤 손상 이 부위 이런 것들을 평가해 갖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게 충격력 작용 방향이 어떻게 됐냐. 그렇기 때문에 충돌한 다음에 뭐 회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전에 각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다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자세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분석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하고 차량 운동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또 당연히 분석돼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는 공학적인 어떤 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됐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결론을 쭉 기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 밑에 작성 일자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작성했다라는 거 더 덧붙여서 이렇게 제출하면 훌륭한 보고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핵심만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자, 교통사고 유발 요인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인적 요인, 그 다음에 차량적 요인, 그 다음에 도로 환경적 요인 세 가지 요인인데, 그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 보고서를 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담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들만 이렇게 보시면 그런 정도의 흐름은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